안녕하세요. 은빛동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신라 공주의 금관 속 비밀 편지 이야기입니다. 가을비가 잦아든 경주의 밤은 깊고 조용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빗방울들이 마지막 인사를 남기듯 땅을 적시고는 어느새 그쳤고 이제 거리는 촉촉한 아스팔트의 냄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주의 밤은 그렇게 천천히 고요 속으로 잠겨 있었고 그 고요한 전시관 입구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옥 할머니였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아직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부지런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땀 흘리며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던 그 손길은 이제 조금 굳어지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손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전시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복도, 그리고 조용히 빛나는 전시물들. 처음 와보는 이 공간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을 다시 찾아온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안내 팻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라의 금속 공예, 토기와 생활상, 각각의 전시 구역마다 설명문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읽는 게 그리 능숙한 편은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1000년 전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순옥 할머니는 어느 순간 한자리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춘 것입니다. 두꺼운 강화 유리관 안에 어두운 전시실의 조명을 받아 섬세하게 반짝이는 금빛이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정확히 그 물건을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처리되어 있어 그 존재만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신라의 금관이었습니다. 세 줄로 높이 솟아오른 나뭇가지 같은 장식이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지들은 섬세하게 구부러지고 갈라져 실제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생생하였습니다. 가지 끝마다 달린 작은 고곡들은 연한 초록빛과 하얀빛을 띠며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고 금으로 만든 작은 방울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기라도 하면 금세 소리를 낼 것만 같았습니다. 금관의 테두리에는 작은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이나 끈을 꿰어 머리에 고정시키던 흔적일 것입니다. 그 작은 구멍 하나하나에도 장인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금관은 여전히 그날의 빛을 간직한 채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화려함과 쓸쓸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참으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심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참, 곱네.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절로 흘러나온 감탄이었습니다. 곱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로도 화려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금관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관 안의 금관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더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빛이 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옥 할머니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조용히 미소 짓는 것처럼 금관이 자신에게 답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유리관 옆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왕릉에서 출토된 금관.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세움 장식과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특징이며 고곡과 금 방울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왕비 혹은 공주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주의 금관이라. 그 한 줄이 순옥 할머니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공주, 얼마나 화려하고 귀한 신분이었을까요? 궁궐에서 태어나 비단 옷을 입고 온갖 진귀한 음식을 먹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시녀들이 곁에서 시중을 들었을 것이고 금은 보화로 치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우러러 보았을 것이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을까? 화려함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는 오랜 삶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고 부유해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높은 곳에 있을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순옥 할머니 자신의 삶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집안 살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치여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밭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또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말수가 적었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하나둘 집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로, 작은아들은 부산으로, 딸은 대구로.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잠깐 낮잠을 자더니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순옥 할머니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고 밥을 차리기 싫으면 대충 때우고 청소를 며칠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씩 비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것, 웃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저녁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외로움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늦게야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쓸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순옥 할머니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혼자 경주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자꾸 어두운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라고 권했을 때는 귀찮아서 거절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주를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에서 본 불국사가 아름다워 보였고 옛날 신라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1000년 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자신의 삶도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경주에 도착했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국사도 가고 석굴암도 가고 첨성대도 보았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 박물관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신라의 유물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도착해 보니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쉬워하며 돌아서려는데 안내원이 말해 주었습니다. 상설 전시관은 저녁 8시까지 하니까 천천히 둘러보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박물관 안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다시 금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도 외로웠을라나? 할머니는 유리관 속 금관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금빛 장식 아래 그 머리를 받치고 있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매일 아침 이 무거운 금관을 머리에 얹고 궁궐 안을 걸어 다녔을 그 공주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혹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있었을까?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을까? 벼슬머리를 풀지 못한 채 베개에 턱을 괴고 한숨을 쉬던 시간이 있었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혹은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금관을 쓴 채로 웃는 얼굴을 지어야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순옥 할머니는 그런 상상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전시실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박물관의 공조기가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과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할머니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가끔씩 복도 저편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오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순옥 할머니는 천천히 유리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어머니처럼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듯 가슴께에 모은 채 금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마주한 사람처럼 경건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니도 묵어봤겠지예요. 그 말은 금관을 향한 말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 금관을 썼던 공주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래전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금관을 쓴 공주든 시골에서 평생 일하며 살아온 할머니든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무겁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낯선 집안에서 며느리로 살며 눈치를 보고 참고 견디며 살았던 날들, 여러 번의 겨울을 지나며 울고 웃고 버텨냈던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울었던 날,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하던 날,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하던 날, 남편과 다투고 속상했던 날. 하지만 또 아이들이 웃어서 행복했던 날, 남편이 조용히 손을 잡아줘서 따뜻했던 날, 밭에서 거둔 배추로 김장을 담그며 뿌듯했던 날. 그 모든 날들이 무겁기도 했고 소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조용한 속삭임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말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라기보다는 마음으로 듣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들리십니까? 순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부른 것 같았는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시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멀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금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유리관 앙금관의 고곡들이 아주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의 착각이라 하기에는 분명히 그 움직임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금관을 쓰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기라도 한 것처럼 고곡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유리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의 사물들이 하나둘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리관에 반사된 형체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전시실의 벽도, 천장도, 바닥도 점점 윤곽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에 풀린 먹물처럼 모든 것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릿한 공간 속에서 대신 다른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여인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윤곽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어깨선, 곧게 선 자세, 그리고 머리 위에 화려한 장식.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듯한 옷은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져 있었고 소매와 치마 끝에는 정교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올려 있었고 그 위에는 바로 저 금관이 얹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고귀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눈을 다시 뜨면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며 마치 옛날 극장에서 보던 필름처럼 조용히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필름이 천천히 돌아가듯 그 장면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궁궐의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붉은 기둥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고 마루 위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시녀 2명이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여인은 그들과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을 보며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순옥 할머니는 묘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아주 먼 옛날 신라의 궁궐 안에서 살며 밤마다 무언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앉아 정성스럽게 마치 자신의 영혼을 종이 위에 옮겨 담듯이 조심스럽게 글자를 새겨나갔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는 걸까요? 편지일까요? 아니면 일기일까요? 순옥 할머니는 그 장면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는 글을 다 쓰고 나서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그 안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슬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공주는 비단 주머니를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을 혹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시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마마, 이제 주무셔야 할 시각이옵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비단 주머니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시녀가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하시렵니까? 공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금관 안에 넣어두어라. 시녀는 놀란 듯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금관 안에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공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공주에게서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금관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괴짝 위에 금관이 놓여 있었고 시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아까 그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녀는 금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관의 안쪽 나뭇가지 장식이 교차하는 부분에 작은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비단 주머니는 금관의 장식 사이에 꼭 맞게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금관의 화려한 장식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시녀는 금관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다시 박물관의 전시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리관, 금관, 조명, 그리고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금관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100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금관 속 깊이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편지가 안에 있구나. 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금관 안에 지금도 그 편지가 남아있을까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공주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가 여전히 금관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할머니는 다시 금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금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을, 누군가의 사랑을, 누군가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순옥 할머니의 눈앞에는 박물관의 유리관이 아니라 1000년 전 궁궐의 어둑한 밤이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뒷모습이, 떨리는 손끝이, 그리고 촛불 아래서 쓰던 그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을까요? 왜 공주는 그 편지를 보내지 못하고 금관 속에 숨겨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 그 편지는 왜 이 할머니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걸까요? 순옥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기도 했고 공감이기도 했고 연민이기도 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여인의 마음이 또 다른 여인의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 금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명 아래서 조용히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라 공주의 이야기가 금관 속 깊이 감춰두었던 비밀 편지가 순옥 할머니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곧 관람 시간이 종료됩니다.
출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장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이 공손하고 정중하게 내일 다시 올게. 네 이야기 다 듣고 싶으이. 할머니는 조용히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금관은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단순한 금속의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년을 기다려온 이야기가 드디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박물관 밖으로 나온 순옥 할머니는 가을밤의 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었고 멀리서 경주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근처 숙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당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금관 속 비밀 편지의 이야기를, 신라 공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천년 전 공주의 외로움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외로움도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라나?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고 경주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안 유리관 속의 금관은 여전히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며 다음 날 다시 찾아올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년 동안 감춰두었던 비밀을 이제 조금씩 풀어놓을 준비를 하면서 천년쯤 거슬러 올라간 옛날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아란이라는 이름의 공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왕의 셋째 딸이었다. 위로는 두 언니가 있었고 아래로는 동생들이 있었으나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 아란 공주는 오래도록 막내처럼 외동처럼 자라야 했다. 궁궐은 겉으로 보기에 늘 화려했다. 붉은 기둥과 청록색 단청이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비단 깃발이 바람에 휘날릴 때면 궁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보였다. 돌계단에는 아침 햇살이 부서져 반짝였고 궁궐 담장 너머로는 사계절이 분명히 드러났다. 봄이 오면 매화와 살구꽃이 담장 안쪽을 가득 메웠고 여름에는 연못에 연꽃이 수없이 피어올라 물 위를 덮었다. 가을이면 단풍잎이 지붕 위로 내려앉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궁궐의 모든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아란 공주의 마음속은 그 화려한 궁궐과는 달리 자주 텅 빈 들판 같았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량한 땅, 바람만이 쓸쓸히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다. 왕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는 웃고 누구 앞에서는 침묵해야 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자유로운 감정은 사치였고 솔직한 표현은 위험이었다. 아란 공주가 15이 되던 해봄, 처음으로 금관을 쓰게 되었다. 대궐 안에서 열리는 큰 연회날이었다. 그날은 이웃 나라에서 온 사신들과 신라의 귀족들이 모두 모여 왕의 위엄을 확인하고 나라의 번영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의 셋째 딸이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 있을 예정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전부터 궁녀들이 바삐 움직이며 공주의 방을 드나들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공주의 머리를 만졌다. 검은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질하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우아하게 틀어 올렸다. 그런 다음 옥으로 만든 비녀를 꽂고 작은 금빛 장식들을 조심스럽게 달아 올렸다. 마지막으로 붉은 비단 천위에 놓인 금관을 들어 올려 공주의 머리 위에 살며시 올렸다. 공주마마, 조금만 고개를 숙여 주시옵소서. 흰 손을 가진 젊은 궁녀 하나가 공손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랑공주는 커다란 구리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무거운 금관이 머리 위에 완전히 올라가는 순간 공주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금빛 가지가 머리 위로 솟구쳐 올라가고 그 끝에서 작은 고곡들이 미풍에 살랑거렸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작은 소리가 찰랑찰랑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탱하는 무게는 10대 소녀에게는 은근히 버거운 것이었다.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드는 느낌이었다.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아랑공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그냥 아란이 아니구나. 거울 속에 비친 소녀는 화려했지만 낯설었다. 금관의 빛이 얼굴을 비추고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가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아닌 것만 같았다. 왕의 딸, 나라의 체면을 상징하는 존재, 혼인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약속을 맺어야 하는 사람. 그 모든 말들이 금관의 무게처럼 머리 위에 하나둘씩 더해지는 기분이었다. 연회장으로 가는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공주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금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곡들이 소란스럽게 부딪히지 않도록 고개를 곧게 세우고 천천히 걸었다. 복도 양옆에 서 있는 궁녀들과 관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아랑공주는 그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마저도 금관의 무게 때문에 쉽지 않았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공주에게 쏠렸다. 기러기 모양의 등잔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각국에서 온 사신들과 귀족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당나라 사신, 백제에서 온 사신, 고구려와 가까운 지역의 대표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평가로 가득했다. 신라 왕의 셋째 딸이 어떤 모습인지 혼인 상대로 적절한지를 가늠하는 듯한 시선들이었다. 아랑공주는 정해진 자리까지 우아하게 걸어나가며 아버지 왕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다. 양손을 모으고 허리를 구부리는 동안에도 금관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목과 등에 힘을 주어야 했다. 왕은 높은 자리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셋째 딸이 이렇게 훌쩍 자랐구나.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곧이어 따라온 말은 이 연회의 숨은 목적을 짐작하게 했다. 이제 나라와 집안의 일을 함께 짊어질 수 있겠지.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들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춤이 이어졌다. 무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춤을 추었다. 비파와 검은고 소리가 어우러지고 향이 피어올라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음식이 끊임없이 나왔고 술잔이 돌고 돌았다. 하지만 아랑공주의 가슴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졌다. 공주는 미소를 지어야 할 때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여야 할 때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어릴 적 궁궐 담장 밖으로 몰래 나와 언덕에 앉아 별을 세던 밤들이 생각났다. 궁녀들이 잠시 한눈을 팔 때 작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언덕 위에 올라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금관도 없었고 왕의 딸이라는 무게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평민 아이들과 함께 냇가에서 물장구 치던 기억도 떠올랐다.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 까르르 웃던 날들.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다니며 궁궐 안정원을 뛰어다니던 시절. 이제 그 모든 것은 조금씩 멀어지는 별빛처럼 멀리 흩어지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다. 공주는 자신이 점점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왕의 딸이라는 껍질,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라는 껍질.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연회가 끝나고 공주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긴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궁녀들은 하나둘 물러가고 마지막 남은 한 궁녀만이 방 안에 남았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공주를 돌봐주던 늙은 궁녀로 묵은 김이 가득한 목소리와 주름진 손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만이 공주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었다. 늙은 궁녀는 조심스럽게 공주의 뒤에 서서 금관을 내려주기 시작했다. 비녀를 하나씩 빼고 장식들을 풀어내고 마지막으로 금관을 두 손으로 받쳐들어 올렸다. 금관이 벗겨지는 순간 아랑공주는 아주 가벼운 숨을 내쉬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며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여전했다. 늙은 궁녀가 금관을 붉은 비단 천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마마, 오늘 참으로 곱게 빛나셨사옵니다. 아랑공주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공허한 미소였다. 정말로 곱게 빛났을까요? 예, 마마. 모두가 마마를 바라보았사옵니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는 말이 왜 이리도 무섭게 들릴까요? 공주의 목소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떨렸다. 그것은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낸 솔직한 감정이었다. 늙은 궁녀는 잠시 말없이 공주를 바라보다가 둔탁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빛나는 자리는 그만큼 외로운 법이옵니다. 그 한마디는 공주가 그날 밤 베개를 베고 누워서도 쉽게 잊을 수 없는 말이었다. 늙은 궁녀가 조용히 물러간 뒤 아랑공주는 홀로 방 안에 남았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다. 머리 위에서 느껴지던 금관의 무게는 사라졌지만 마음 위에 얹힌 보이지 않는 금관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주는 더욱 잠들 수 없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공주의 마음만은 평화롭지 않았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이대로 잠들면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공주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있는 작은 서안 앞으로 다가갔다. 서안 위에는 종이와 붓, 먹이 놓여 있었다. 평소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공주는 작은 등잔에 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아랑공주는 자신만의 작은 비밀을 가지게 되었다. 밤마다 작은 등잔 하나만 켜놓고 얇은 종이에 마음속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 언제 누구에게 들키게 될지 몰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 왕의 딸이기 때문에 감춰져야 했던 눈물과 소망들. 그 모든 것을 아랑공주는 글자로 바꾸어 살금살금 적었다. 처음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왕의 딸이지만 먼저 한 사람의 소녀입니다. 그 한 문장을 쓰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다. 붓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일단 첫 문장을 적고 나자 그 다음 문장들은 물 흐르듯 이어졌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날이 많사옵니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주는 생각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글을 읽어줄까? 하지만 곧 그 글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왕의 딸도 나라의 상징도 아닌 그냥 아란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작고 가지런했다. 매번 글을 다 적고 나면 공주는 그 종이를 고이 접어 금관을 보관해 두는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금관 상자는 늙은 궁녀 외에는 아무도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장씩,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작은 편지들이 쌓여갔다. 어떤 날의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오늘 아침 정원을 걸으며 봄꽃을 보았습니다. 매화가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아무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조차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이렇게 썼다. 두 언니들이 혼인을 하고 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떠났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게 떠나야 할 것입니다. 모르는 땅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로. 편지를 쓰는 것은 공주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낮에는 완벽한 왕의 딸로 살아가지만 밤에는 이렇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글로 남길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았다. 편지를 쓰지 않으면 질식할 것만 같았다. 궁궐의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아란공주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연못에 연꽃이 피고 졌다.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졌다. 겨울 눈이 내리고 다시 봄이 왔다. 그 모든 계절 동안 공주는 밤마다 작은 등잔 아래에서 편지를 썼다. 어느 날 밤 공주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금관을 쓸 때 그 안 어딘가에 정말로 자신의 편지를 넣어두기로 한 것이었다.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목소리가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언젠가 나도 흙으로 돌아가면 이 글도 함께 잠들겠지요. 공주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아주 먼 훗날 자신처럼 외로운 누군가가 이 글을 찾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1000년 후 혹은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누군가 이 금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공주의 외로움을 이해해 줄까? 왕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줄까? 마지막 편지에 공주는 이렇게 적었다. 혹시 먼 훗날 이 땅 위에 서 있는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 사람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너무 오래 숨기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금관은 아름답지만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이 편지는 금관 속에 잠들어 있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진짜 나입니다. 그 기대는 밤마다 출렁이는 달빛처럼 아주 조용히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공주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 공주는 작은 편지들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금관 상자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금관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란공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언덕에서 새던 그 별들이었다. 공주는 작게 미소 지었다.
비록 지금은 금관의 무게에 눌려 있지만 이 편지들만큼은 자유로웠다. 이 편지들 안에서만큼은 공주가 아닌 그냥 한 소녀로 존재할 수 있었다. 등잔불이 깜빡였다. 공주는 마지막 편지를 접어 다른 편지들과 함께 넣었다. 그리고 금관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언젠가 누군가 이 편지를 읽게 될 그날까지 공주의 목소리는 금관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아랑공주가 16살이 되었을 무렵 궁궐 안팎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형편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반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던 사신들의 얼굴에는 예전만큼의 웃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인사 뒤에 숨겨진 걱정의 빛을 아랑공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오가는 말 속에는 점점 더 깊은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연회는 줄어들고 회의는 늘어났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켜진 정각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랑공주는 매일같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회장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급하게 오가는 발소리와 회의의 목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궁궐의 밤은 갈수록 더 깊고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는 동안 아랑공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주의 신분으로 전쟁을 막을 수도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궁궐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 아랑공주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 글귀들은 점점 더 짧아지고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아랑공주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금관을 보관해 두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금관은 그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편지가 들어있는 작은 나무 상자 옆에서 금관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은은한 금빛을 간직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촛불에 반사되어 방 안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랑공주는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금관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관의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참으로 묘한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금관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피곤하겠구나.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금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촛불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랑공주는 금관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옆에 놓인 작은 상자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쓴 아주 특별한 편지였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이 편지는 먼 미래의 누군가를 향해 쓴 글이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모든 편지를 하나로 묶어 금관 속에 숨기기로 마음먹었사옵니다. 이 편지를 여는 이여,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나처럼 무거운 하루를 이고 있다면 부디 이 글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랑공주는 종이의 모서리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얇고도 단단한 감촉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얇지만 쉽게 찢어지지 않는, 여리지만 끝내 버티는 그런 마음.
그녀는 금관을 거꾸로 기울여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관의 안쪽은 겉에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조용하고 소박한 철의 바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빛 장식 뒤에 숨겨진 검은 철의 단단함. 그것이 바로 금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아랑공주는 촛불을 금관 가까이 가져가 작은 틈을 살폈습니다. 장식을 연결하는 부분 아래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멈추고 바라보면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쯤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보였습니다. 금관을 만든 장인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 틈은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잊히지 않기를. 아랑공주는 조심스럽게 접어둔 편지를 정성스럽게 그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는 한 번, 두 번, 천천히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들어갔습니다. 마치 금관이 스스로 편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모서리가 금빛 장식에 가려져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아랑공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을 금관 안에 영영 맡겨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랑공주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지 않았고 종이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의 기척, 언젠가 다가올 변화의 그림자를 조용히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도, 이 왕조도,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금관 속에 숨겨진 그 작은 편지만큼은 어쩌면 오래도록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역사는 큰 물줄기를 따라 거침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랑공주가 걱정하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은 흔들렸고 왕조는 기울어졌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아랑공주의 이름은 점점 역사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쓴 편지들도 그녀가 남긴 흔적들도 모두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리고 금관은 다른 유물들과 함께 땅속 어딘가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흙과 돌, 장가지와 낙엽 아래에서 금관은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들이 그 위를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었고 여름이 오면 풀이 무성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였고 겨울이 오면 눈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눈이 쌓이고 비가 스며들고 풀뿌리가 땅을 파고들어 금관이 묻힌 무덤 주변에 촘촘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덮었고 모든 것을 감추었습니다. 금관 안에 들어있던 얇은 편지도 서서히 흙의 냄새를 머금었습니다. 글씨는 조금씩 번졌지만 종이 전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조용히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아랑공주의 바람이 어디선가 이 땅을 감싸고 있었던 것처럼 종이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끝내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금관의 금빛도 흙 속에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깊은 빛을 간직한 채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수천 번의 봄과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조는 몇 번이나 바뀌었고 나라의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옷도 달라졌고 언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금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랑공주가 숨겨둔 편지와 함께 마침내 긴 잠을 깨울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삽이 조심스럽게 흙을 파고 붓이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손길이 돌과 흙을 한 겹 한 겹 걷어냈습니다. 무덤의 구조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관이 처음으로 햇빛을 다시 만났을 때 금빛가지와 고곡들은 천년 동안 잊고 있던 빛을 다시 한번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었지만 금관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빛바래지 않았습니다. 발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금관이 남아있다니. 지질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기록이 작성되고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금관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연구실로 옮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금관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X선 촬영도 했고 성분 분석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금관 안에 얇은 종이 한 장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은 너무 작았고 그 종이는 너무 얇았으며 그 비밀은 너무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 편지를 숨기던 공주의 마음만이 달빛처럼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금관은 박물관의 유리관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명이 금관을 비추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왔고 관광객들이 왔고 학자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금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물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관람객들이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유리관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경주까지 내려온 순옥 할머니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낮에 관람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허락을 받아 폐관 시간 직전에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유리관 속 금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박물관 안에서 금관은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궁궐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금관을 쓰고 있던 어린 공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편지를 접어 금관 안에 넣던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고였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니도 이 안에 할 말이 많았겠구나. 그 순간 순옥 할머니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이야기들도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와서 울고 웃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둘 출가시키고 집안이 조용해진 뒤에 쓸쓸한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외로웠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그래도 버텨냈던 날들. 그 모든 사연들이 금관 속 공주의 이야기와 겹쳐지며 할머니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순옥 할머니는 자신이 금관 안에 숨어 있는 편지를 손으로 쓸어보는 것만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유리관 저편일 뿐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얇은 종이의 감촉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그 감촉. 그리고 귀에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여기에 적어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확실한 목소리도 분명한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위로에 가까운 무엇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따뜻함, 어떤 이해, 어떤 연결의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박물관의 늦은 밤, 유리관 속 금관과 유리관 밖의 할머니 사이에는 1000년을 넘어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도 다르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똑같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숨겨야 했던 것들, 혼자 견뎌야 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조용히 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랑공주가 금관 안에 숨겨두었던 비밀 편지는 이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읽히고 있었습니다. 비록 글자를 직접 눈으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편지에 담겨있던 마음은 분명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하루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작은 위로가 순옥 할머니의 가슴에 조용한 빛이 되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빛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어느 어르신의 가슴 속에서도 느릿느릿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금관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 편지는 사실 아주 먼 옛날 한 공주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향해 써내려간 긴 안부 인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작은 위로. 그것이 바로 아랑공주가 금관 속에 남기고 싶었던 진짜 보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랑공주의 금관 속 편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고요하게 내려앉아 당신의 이불 위에, 당신의 손등 위에, 당신의 마음 위에 포근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000년을 건너온 작은 위로가 오늘 밤 당신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동화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